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32살 여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화가 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때론 웃기기도 한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크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낮에 카페에 앉아 번역 일을 하거나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요. 누구나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름 고민이 많답니다. 혼자 살면서 어쩌다 보니 동물들과 더 가까운 시간이 많아졌고 이런저런 우연이 쌓여 결국 우리 집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죠.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강아지 덕분에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데려온 강아지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남의 집안 이야기라든지 예민한 주제들이 섞여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외대를 졸업하고 번역가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인지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에다가 유학까지 다녀온 뒤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었죠.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평소에도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고 볼 일이 있으면 낮에 자주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카페에 앉아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도 즐길 수 있죠.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도 조금 들어 보이는 여자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자꾸 나타나니 백수는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야, 너 좀 꾸미고 다녀라. 그게 뭐냐? 다 늘어난 추리닝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우리 20대 아니야. 아, 됐어. 내가 사람 만나는 직업도 아니고 굳이 꾸며봤자 뭐해?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꾸미고 다녀야 뭐가 성사가 되지. 그러다가 피부 금방 자글자글해진다. 뭘 좀 찍어 바르고 그리고 해야 남자들이 봐주지. 아, 나는 이게 편해. 그리고 나는 외모만 보고 호감 가지는 사람 딱 질색이야. 됐다 그래. 혼자 살아도 돼. 참 못 말린다. 그래. 누가 널 말리겠냐. 아, 그나저나 너 민수 선배 연락 받았어? 아, 아까 부재중 전화가 찍히긴 했던데 전화를 안 했네. 너한테도 연락 왔어? 아니, 최근에 선배가 유기견 센터에서 일하잖아. 눈이 아파서 버려진 애가 있다나 봐. 데려갈 사람이 안 나와서 곤란한 상황인가 본데. 네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전화했나 보던데? 저는 어릴 적에 넓은 들판이 있는 시골에서 살았고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작은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픈 동물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들이었고 저도 그런 따뜻한 성향을 물려받았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입양이 잘 안 되거나 아픈 아이들을 임시에 보호하기도 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동물보호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낸 선배가 저의 이런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눈이 안 좋은 강아지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보내왔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신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혼자 적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 집이 딸이 넷이라 항상 북적북적한 분위기였는데 유학도 다녀오고 혼자 신도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들과 따로 살게 되니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그 연락이 내심 반가웠어요. 신민정이 바쁘네? 연락 한번 하기 어려워? 아니에요. 지수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많이 아픈 아이예요? 믹수견에 10살 넘은 아이라서 아무도 안 데려간다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을 좋아해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요? 제가 그럼 이번 주말에 보러 갈게요. 직접 가서 보니 너무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밝은 아이라서 제가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마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동물병원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죠. 꽤 큰 규모라서 원장 1명에 페이닥터 1명, 테크니션 2명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오다 가다 간판은 봤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꽤 많은 손님들이 대기 중이었고 원장님은 40대가 넘은 남성분이었는데 워낙 봐야 할 동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젊은 수의사에게 배정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쁜 아이네요. 눈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방금 데려왔는데 집에 가기 전에 검진을 하려고요. 네, 상태를 보니까 눈이 거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한 감각이 없어지면 다른 곳들이 민감해지니까 놀랄까봐 조심히 대해야겠네요. 수수한 외모에 큰 키, 젠틀한 태도를 가진 그에게 저는 바로 호감을 가졌고 아픈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강아지 건강이 생각보다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2주에 1회씩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었는데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돼서 우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어릴 적부터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선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다치거나 아픈 아이들을 보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을 새서 간호하고 싶고 내 손으로 직접 고쳐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의사가 되었죠. 정말요? 생각보다 더 순수한 이유네요. 요즘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흡사, 부모님이 동물을 걱정하고 사랑스럽게 볼 때 나오던 따뜻한 눈빛을 남친에게 볼 수 있어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만난 지 1달 만에 호감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수하고 착한 남친의 모습이 한없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 엄청 강하고 목소리가 엄청 큰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얽히면 머리 아프겠다 싶어서 눈에 띄지 말자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이 동네에서 믹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네. 신기하네. 어머 그러네. 시골 발발이 오랜만에 보네. 근데 쟤네들을 왜 병원에 데려오는 거지? 원래 똥개 아닌가? 에이 눈이 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지. 노견이라 데려왔나 보네. 아우 나는 저런 개는 병균이 많을 것 같아서 싫어. 산책하다가 우리 강아지가 냄새라도 맡으려고 하면 바로 안아서 가버리거든. 우리 애 감염되면 어떡해. 비싼 돈 주고 영양제도 먹이는데 그럼 안 되지. 무리지어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 강아지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자 하니 선을 넘더라고요. 이때부터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가서 따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큰 아줌마가 킬킬거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근데 저런 똥개들은 아프면 그냥 두지 않나? 굳이 치료를 하네. 돈이 많나? 자선 사업가인가? 저기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진짜 듣자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면 다예요? 어머 들렸나 봐. 미안해요.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고. 뭐가 그럴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데 남의 강아지한테 뭔 관심이 그리 많으신데요. 치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받고 가시면 되지.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종이 뭔가 궁금해서요. 믹스는 건강하니까. 요 동네 동물병원에서 처음 봐서. 뭐요?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아, 내 차례인가 보다. 나는 가야겠네. 미친 아줌마야, 뭐야? 제가 흥분해서 일어나가지고 다가가려 하니 그 아줌마는 급히 진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날은 남친이 외근을 나간 날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제가 열을 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아줌마들도 하나둘씩 일어났고 다 나갈 때까지 째려보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외근 나갔던 남친이 들어왔어요. 응? 왜 그러고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미친 아줌마들이 우리 강아지를 욕하잖아. 기분 나빠 진짜. 다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리고 싶다니까.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엄마! 남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글쎄 남친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더니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강아지를 욕했던 그 미친 아줌마가 알고 보니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시모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둘 사이를 눈치챈 남친이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아,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신민정 씨야. 민정 씨, 우리 엄마.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이신지 몰랐네요. 어머나 민망하게 됐네. 다음에 또 봐요. 너는 잠깐 여기로 오고. 너 외근을 나가면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괜히 기다리게 하고 이게 뭐야? 올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딱 봐도 남친은 시모의 기에 눌려서 사는 것 같았어요. 다 큰아들 병원에 와서 큰 목소리로 떠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가는 중에 머리를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왜 외근을 하는 거냐, 연쇄적으로 잔소리를 하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친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남친이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많이 기다렸지.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었어. 우리 엄마가 무례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하시네. 나도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아무리 예민하셔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수의사 아들을 두고 강아지 급을 나누실 수가 있냐고. 사실 사연이 좀 있어. 네가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친할머니가 강아지를 10마리나 키우셨는데 젊을 적에 같이 살았다 보니까 똥 치우고 밥 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 그래서 시골 강아지처럼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편이야. 이해 좀 해줘. 순수해 보이는 남친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생각했었는데 주변을 둘러싼 가족이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모 앞에서 너무 쩔쩔매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기도 했죠. 첫 단추가 잘 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 망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남친에게도 시모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납득이 되지는 않아. 이번 건은 정말 심하셨어. 나 이런 거 못 참는 거 알잖아. 맞아, 네 기분 이해해. 나는 할머니가 키웠던 강아지들이 아직도 그리워. 다들 동네 사람들이 못 키우겠다고 해서 버렸던 것들인데 할머니가 걷어서 키우셨거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수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동물들이 무슨 죄겠어. 그래, 똥개니 뭐니 솔직히 너무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 착한 면이 더 많아. 겉보기엔 강해 보이고 말을 툭툭 내뱉긴 해도 좋은 사람이야. 오늘 한번 이런 일을 겪은 거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 보이는 걸 거야. 편견 가지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자기 엄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너무 엄마 편을 드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도 있고 내 화를 풀어주려 하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아까 사과도 받았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집안 뭔가 쎄하다.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번이니까 참고 넘어가 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 이게 반복이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아니, 아들 잘된 집안 치고 엄마가 목소리 안 큰 집안이 없더라고. 나도 요즘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 다들 남자애들이 엄마한테 잡혀 살아서 결혼하고 나서 고부 갈등 때문에 깨지는 게 다반사야.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금방 헤어지고 금방 이혼하더라고. 너도 한번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그 뒤로 남친은 더 저에게 지극정성 잘해주었고 눈 딱 감고 넘어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공주 대접해주었죠. 그 사건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남친네 집은 편부모 가정이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보증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날려먹고 어머니랑만 살아왔다더라고요. 친구에게 이걸 말했을 때에는 마마보이 아니냐며 웃더라고요. 야, 너 초장에 잘 결정해라. 그런 마마보이들은 같이 살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 살 수나 있겠냐? 너같이 자유로운 애가 퍽이나. 아, 진짜 그런가? 하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줏대가 없어.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아줌마 분명히 이상해. 사고 칠 거라니까. 아들 집안 가구까지 다 골라주는 부모가 어딨어.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독립할 나이인데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다. 제 성향상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의 간섭이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번 제대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생각이 들었기에 약속을 잡고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이라도 들고 가며 최대한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나, 수고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아니, 이 사람이 어머니 과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요. 초대해 주시는 건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속이 깊네. 그래, 어서 들어와요. 시모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엄청 반겨줬어요. 잘 왔다고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여러 요리들도 차려놓고 손님 대접하듯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줬죠. 거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더라고요. 갈비찜에 꽃게탕에 누가 봐도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 음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건 저에 대한 정보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디 살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성격인지 등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 직업이 정확하게 뭐지? 아, 모르셨구나. 저 번역가예요. 번역가?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 번역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보통 제 직업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번역가라고만 설명했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이후 질문들을 했어요.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건가? 워낙 우리 때에는 없던 직업이긴 하니까 가늠이 안 되네. 어느 정도 벌려나? 저 남부럽지 않게 벌죠. 어떤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고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 뛰어넘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인데 뭐 본 게 없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이게 진짠데. 뭐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시모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탐탁지 않아 하는 것도 어떤 말들이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저는 답답한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저번에는 시모가 그냥 피해서 사건이 무마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보려고 했죠. 어머니, 뭐 답답하신 게 있으시면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은 안 좋으신데 계속 원하는 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만 던지시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뭐가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뭐 원하는 게 있겠니? 근데 우리 아들이 6년 공부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걸 모를까 봐서요? 그런 질문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시모는 답답하게 웃으면서 동물병원에서처럼 비꼬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얘가 워낙 공부를 잘했거든. 원래는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의사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황소고집이어서 내가 한참을 말렸는데도 안 되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휴, 원래는 의사 대접받아야 하는 아이라고. 또 공부를 어찌나 길게 했는지 삼수까지 시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아는가 몰라? 남친은 시모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난감해하는 것 같았고 자꾸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프리랜서인 나와 급이 안 맞다는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시모가 어떤 의도로 말을 몰아가는지 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대차게 나갔죠. 요즘 뭐 그 정도 공부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사는 구실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저 정도면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 친구들 저 정도는 널리고 깔렸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지원해주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다 알고 하는 고생인데. 아들 자랑 안 하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성적이 올랐는지 아니? 내가 성적표 모아둔 게 있어서 같이 보러 가자. 응? 이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끌고 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무슨 성적표를 도대체 보여준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거실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끌고 간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한 것은 남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며 따라오려고 했는데요. 너는 사내 녀석이 어디 여자들 말하는데 오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 어머니,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남친은 어머니가 윽박을 지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저는 확실히 집에 와보니까 남친이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답답했어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를 무작정 끌고 가서 방문을 슬며시 닫더라고요. 저는 뭘 하려나 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노려봤어요. 손 좀 줘봐. 내가 써줄 게 하나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시모는 볼펜을 가지고 제 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간힘을 써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는지 알아야 하잖아?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공부 잘했으니까 수의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펴고 있어봐라.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띄엄띄엄 아는 것 같으니. 그리고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잘 보니 본인 계좌번호를 적는 것 같았어요. 계좌번호를 지금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아들 성적표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우리 아들 성적표지. 지가 그냥 공부를 잘한 줄 아나. 내가 얼마나 뒤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참, 그래서요.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데요? 다른 거 바랄 거 없다. 너희들 결혼하면 어차피 둘이 알아서 먹고 살 텐데 나는 생고생해서 누구 좋은 꼴 시키는 거니? 곱게 키워서 직장도 변변치 않은 너한테 줘야 한다니. 아휴,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어머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됐고, 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니들 둘이 하는 것이니 상관없다. 대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달이 200씩 여기로 보내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왜 이렇게 빠르게 저를 보고 싶어 했는지가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을 훈장이나 보험처럼 생각하던 시모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 합당한 대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재촉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그다지 좋은 첫인상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빨리 보자고 하는 것이 이상했죠. 돈이면 다 되는 이 집안이 참 놀라울 정도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자라서 기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기이한 아들 너한테 아까워서 어떻게 주냐. 나도 남들 부럽지 않게 금이야 아오기야 키웠다. 사람은 다 급이 있는데 솔직히 급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뭐 그냥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지금까지 키우는데 식당 일이며 청소며 하지 않았던 것이 없다. 나도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돌려받아야 하겠다. 뻔뻔하게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길래 그나마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지면서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말 다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참나,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니, 제가 자식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해야 하나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받으려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200도 싸다.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뭘 이렇게 당당해. 어이가 없네. 돈에 미친 집안인가 싶어서 한숨을 쉬며 문틈을 보게 되었는데 살짝 열려있는 곳으로 귀가 보이더라고요. 남친이 몰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친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거구나. 근데 나서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판단이 딱 섰어요. 시모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두 모자가 나를 아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시모가 뭐라고 하고 있던지 말던지 문을 확 열었어요. 남친은 깜짝 놀라서 얼어 있었고 멀뚱히 저를 보고 있는 얼굴 위에 볼펜으로 어지럽게 숫자가 써진 손바닥을 펼치며 물어봤죠. 이거 보여? 이게 뭐인 것 같아? 이게 뭔데? 이 손 치워. 아니, 못 치워. 이거 뭐냐고. 네가 똑똑히 말해. 나 이러려고 불렀니? 이거 뭔지 네 눈으로 봐. 이게 뭔지. 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 치우라고. 진짜 너 멍청하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니? 남친은 생각보다 더 힘이 없고 줏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랑 시모 사이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뭘 어리바리하고 있어. 당장 설명하라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거야? 감히 내 아들한테. 하여튼 못 배워먹은 것들이 소리만 크고 드쓰기만 하니까 답이 없다. 조용히 못해? 대기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누구를 호구로 하나? 야, 네가 말을 해보라고. 너 입 없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말을 못하니?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는데 무슨 고학력자야. 머리는 뭐 장식으로 달고 있어? 시모는 제가 남친한테 뭐라고 하니 계속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여자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았지만 단칼에 뿌리쳤고 다시 남친 얼굴 앞에 손을 바짝 갖다 대며 물었죠. 바보 같은 남친은 말을 더듬다가 조금씩 말을 했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니까 돈을 그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도 서로 부모님들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할 테니까 20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괜찮은데? 미쳤니? 괜찮고 안 괜찮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돈으로 보는 거야? 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네 성적표니? 돈으로 보는 건 아니지. 근데 200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부담이 되려나? 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 그걸 할 말이라고 해? 그리고는 그대로 따귀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이런 호구를 지금까지 사귄 건가 싶기도 했고 발등을 찍고 싶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내 앞에서 맨날 지 엄마 편을 들겠다 싶어서 선을 딱 그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당하고는 못 살거든요. 푼수 같은 게 제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떠보는 말을 하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도 쫑이다. 전문직이면 뭐하냐? 사리 판단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너 지금 어디서 손을 올려? 이리 와! 집안이 콩가루구만.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이런 아들 키우셔서 좋으시겠어요. 자기 구실 하나도 못하는 새끼 어디다 내놔도 사가지도 않겠네요. 야, 이 푼수 같은 놈아. 이러려면 엄마랑 결혼하지 그랬니? 이 중에서 네가 쓸 제일 높게 보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귀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무식한 게 하여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참나, 말은 바로 합시다. 저기요, 무식? 진짜 무식한 건 이 집안 아니에요? 씩씩대는 시모한테 한 발짝 다가가서 코앞에 서서 말을 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돈 이야기 못하도록 귀를 눌러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들 나온 학교요.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 주변에 널리고 깔린 게 그 정도 애들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외대 출신에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유학? 무슨 유학? 뭐 말을 하면 압니까? 번역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석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한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있는가 싶네요. 당신네 아들 6년 공부한 거? 나 외국물 먹다가 이제야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떻게 맨날 핑핑 놀면서 신도시에 살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시모는 유학을 다녀왔다는 소리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거는 남친도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남들한테 설명을 하면 말도 길어지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인데 지금은 꼭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남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꽤 강하게 나가는 편이라 이런 것들을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는데요. 두 사람이 저를 바보처럼 여겼으니 저도 맞대응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나 의학 번역가고 일반 언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네 아들이 공부한 정도로 의학 지식도 있어야 하는 건데 뭐 말해도 알아들으세요? 아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무슨 의학 번역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멍청아. 이래서 무식한 집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벙쪄있는 모자에게 아들하는 공부보다 배는 한 거라고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고분고분할 것 같았던 제가 소리를 지르니 점점 시모의 기가 죽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들 키우는 돈보다 내가 공부한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뭘 알아야 판단이 좀 되지. 아이고, 무식은 그쪽 아닌가요? 공부 좀 하고 계좌번호 들이미시지? 제가 대놓고 깔보기 시작하니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의대가 실력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진짜 병에 걸려야만 만날 수 있는 의사보다는 의학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번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길을 걸었던 것인데요.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금도 임상연구 보고서나 학술 논문 같은 것들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한번 실수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라서 수천만 원씩을 한꺼번에 벌곤 하죠. 제가 시간을 나름대로 알아서 쓰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스펙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나 못 가는 길이기도 했고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야,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사고력이란 게 마비가 된 거니? 이런 집에 나를 데려오면서 안 쪽팔리디? 너 당장 나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장 나가! 예, 나가려고요. 근데 할 말은 하고 나갈랍니다. 집안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던데 오늘 와보길 잘했네요.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모의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상견례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었죠. 씩씩거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연이어 계속 오더라고요. 남친이었는데 당연히 안 받았고 차단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폰을 보는데
장문의 글과 사진이 와 있었는데 진짜 이 대목에서 저는 멍청한 건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 내용의 요지는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나도 너보다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자기 월급 명세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호구 같을 수 있을까요? 너무 짜증이 나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야, 너 어쩌라고 이런 걸 보내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나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너도 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나 그래도 월에 500은 벌어. 나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자고. 500이 뭐 자랑이니? 그런 말하면 내가 꼬리 내리고 너한테 갈 줄 알았어? 멍청한 놈아, 끊어. 평생을 너네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살아라. 그 돈 버는 거 저한테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해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장 잔액이랑 부동산 계약서들을 찍어서 보냈고 이것도 일부인데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앞으로도 조용히 살라고 보내고 차단을 때려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호구를 없애서 그런지 잠을 푹 자고 늦게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시모가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온 거야. 참나, 가세요 그냥.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제 와서 태세가 저렇게 전환되어 나오는 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 돈을 보고 태도가 저렇게 확 바뀌다니. 이 정도 돈도 없었으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딱 잘라서 말하고 돌아서려 하니 글쎄 길거리에서 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니? 가방끈이 긴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 의학 번역가가 뭐길래 도대체 월 1,000 이상을 버는 건지 내가 어젯밤 내내 알아봤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미숙했던 것 같다. 내가 잘할 테니 돌아오렴. 시모는 눈이 퀭해져서 두 손으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어제 남친에게 보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정보들을 읽고 깜짝 놀라서 온 거였는데 얼마나 속이 보이던지. 추하게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뭐 그냥 넘어갈 줄 아셨어요? 저는 당신처럼 돈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요. 어제부로 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놓으세요.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너희들 서로 좋아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 부족한 늙은이 때문에 어떻게 갈라설 수가 있니? 너희들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손 다 떼고 조용히 살 테니 다시 생각해보렴. 됐어요. 머저리 같은 아들 지금껏 잘 키우셨던 대로 잘 키우세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약간 모자라니까 생각 없고 돈 많은 여자들 많이 줄을 설 거예요. 이 동네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동물병원에서 수다 떨다가 맘에 드는 여자들 오면 주선하세요. 저는 여기서 똥물에 젖을 생각 없습니다. 시모는 뿌리치고 가는 저를 연신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잡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단호하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 뒤로도 남친이 집 앞으로 계속 찾아오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강아지가 아파도 그 동물병원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워낙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라 한 번 끊으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편이에요. 후회도 없고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남자를 끌어들여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멍청한 남자 만나서 팔자 망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날 밤에 그 집에 안 갔다면 저는 그대로 결혼해서 살고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해외 토픽감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집 인사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 아줌마 나도 이리저리 듣다 보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가 봐. 아들 잡아먹는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더라고. 너 그런 집 들어갔으면 다달이 200은 무슨 더 달라고 했을걸? 단칼에 자르고 나온 게 다행이지. 요즘 그렇게 사는 집이 어딨니?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야. 그러게 말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지. 한 번만 더 집 앞에 찾아오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려고. 진짜 그래라 얘. 그리고 거기 병원도 소문 안 좋던데. 들었어? 아마도 잘린 것 같더라고. 원장 혼자서 진료를 보고 있던데? 요즘 안 가봐서 몰랐지. 진짜 그래? 친구는 정확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보기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보인다라고. 그 후로 2주 정도 오다 가다 남친을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남친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길래 저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죠. 사람이라는 게 뭔가 평소와 다르면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 카페에 들렀을 때 카페 사장님이 무심코 남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친이 얼마 안 가서 병원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랑 남친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실을 전해주신 거였어요. 사장님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지만 남친이 병원에서 잘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흘러갔을까 싶더라고요. 남친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느라 다른 일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일을 잘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참 잘했는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은 부족했죠. 거기에 더해 그의 어머니가 자꾸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참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친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죠.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자립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씁쓸했어요. 그 뒤로 남친이 이리저리 선을 보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후로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사실 그와의 관계가 끝난 순간부터 제 삶에 그가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은 점점 더 작아졌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남친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참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반해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의 본질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사람만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가 가진 가치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외모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한 배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걸 배운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그 사람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그가 살아온 배경과 문화까지 함께 선택하는 일이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거죠.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요. 이제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치를 잃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니 절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고 또 그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라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